네가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께 할 소리냐? 저는 제사상 위에 홍옥을 들어 동생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과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그 과즙이 비명처럼 터져나갔습니다. 동생 부부의 얼굴에 번져가는 경악과 너무 꽉 쥐어서 나온 손에 남은 끈적한 사과즙, 아버지의 제사상과 함께 추석 명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추석, 저는 제사상에 올렸던 홍옥사과로 하나뿐인 동생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 모인 아버지의 낡은 서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과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그 과즙이 비명처럼 터져나갔습니다. 동생 부부의 얼굴에 번져가는 경악과 제 손에 남은 끈적한 감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소녀의 텅 빈 눈동자.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정말 미친 것은 누구였을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버지가 제게 남긴 먼지 쌓인 서점과 그곳에 유령처럼 떠돌던 말을 잃은 소녀, 그리고 추석 전날 밤부터 미친 듯이 벽을 두드리기 시작한 그 아이의 작은 주먹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지독했던 평생 잊지 못할 추석날의 이야기를 고백하려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제게 남은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제게 아버지의 부고는 그저 마지막 남은 끈이 끊어진 것 같은 먹먹함이었습니다. 평생 책만 보고 사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산책 서점은 제 남은 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큰 숙제 덩어리였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겨우 한 구석의 낡은 골목, 시간의 때가 누렇게 달라붙은 3층짜리 건물은 아버지의 평생을 증명하듯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책보다는 남편의 밥상을, 내가 낳은 자식들과 손주들을 챙기는 게 세상의 전부였던 제게 곰팡내와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싶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사업가랍시고 번듯하게 사는 남동생인 성화는 집요하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누님, 명절인데 친척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저 고집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을 겁니까? 당장 부동산에 내놓고 정리해야 우리도 마음 편히 차례를 지내지 않겠어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시작된 동생의 잔소리는 추석이 다가오자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동생의 눈빛은 먼지 쌓인 책장이 아닌 이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의 시세를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마른 기침만 반복했습니다. 서점의 공기는 단순한 먼지를 넘어 이미 해결 시점을 놓쳐버린 문제들의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이는 서점의 일부가 된 유령처럼 그곳을 배회했습니다. 몇 년 전 끔찍한 사고로 부모님과 목소리를 함께 잃었다는 얘기 외에 제가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저 아이를 거두신 것인지, 유언장에 그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문구를 남기신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손님이 있건 없건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삐걱이는 계단, 그 끝에 있는 굳게 닫힌 서재 문 앞이 바로 그 아이의 지정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그 문 너머에서 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망부석처럼 미동도 없이 몇 시간이고 서 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생을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온 제게는 해석 불가능한 허망한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빛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저를 꾸짖는 것 같아 번번이 저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은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벌레 씹은 표정으로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저 애,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 뭐라도 대꾸를 할 수나 있나. 참 아버지는 저런 애를 어떻게 계속 데리고 있어요? 당장 시설이라도 알아보고 보내야지. 추석 때 큰집 식구들 오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저는 동생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귀찮고 버거웠습니다. 서점, 동생의 잔소리, 그리고 침묵으로 저를 거슬리게 하는 저 아이까지 제 황혼에 예고 없이 들어온 이 변수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남편의 사진이 놓인 저의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그저 잠시의 불편함일 뿐이라고, 이 지긋지긋한 명절만 지나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서재의 문과 그 앞을 지키는 아이와 그 안에 잠든 시간이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 운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서점의 시간은 희한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생은 아예 서점 1층에 제수용품을 늘어놓고 제사를 주관할 판을 벌였습니다. 제사 음식들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가 낡은 서점을 가득 채웠고, 저는 갈 곳을 잃은 채 아버지의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아이의 기이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단순히 서재 문 앞을 지키는 것을 넘어 문 옆의 낡은 벽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쟁이 덩굴 무늬가 닳아 없어진 살구색 벽지. 그 아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벽 앞에 서서 하얀 손가락으로 벽지의 결을 따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벽 속에 숨겨진 비밀의 지도를 더듬는 고고학자처럼 그 행위는 무섭도록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집착은 다른 형태로 변했습니다. 제가 1층에서 시끄러운 TV 소리를 피해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낡은 책을 읽고 있으면 어김없이 2층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올라가 보면 그 아이가 그 벽에 작은 귀를 바싹대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얘야,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도 그 아이는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픔과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저와 벽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난파선에서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 같았지만, 말을 잃은 아이의 간절함은 제게 여전히 해석 불가능한 암호처럼 답답하게만 다가왔습니다. 동생은 이런 아이의 행동을 저를 압박하는 최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거보세요, 누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애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헛것을 보거나 듣는 게 틀림없어요. 저러다 명절에 손님들 앞에서 무슨 망측한 짓이라도 하면 어쩔 겁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상담소에 연락해서 시설로 보내세요. 그게 저 애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 동생의 목소리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보다 서점 처분을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을 하루빨리 치워버리려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독처럼 마음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절박하고 맑아서 외면하는 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아이의 편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도 벽에 귀를 대고 벽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정상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은 수십 년 묵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만약 저 아이의 행동에 정말 어떤 의미가 있다면? 하지만 그 의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매일 밤 2층으로 올라가 벽에 기댄 아이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침묵과 벽의 침묵이 공모하여 저를 거대한 의문의 미로 속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기어이 추석 전날 밤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송편을 빚던 동생 부부와 사소한 말다툼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누님은 조상님께 인사드릴 생각은 안 하시고 저기 처박혀서 낡은 책만 뒤적이고 계세요? 그러게요, 형님. 올케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다. 그리고 서점 정리 문제는 명절 끝나고 하랬다지 않니? 명절 끝나고 그놈의 서점에 뭐가 있다고?
혹시 저 말 못하는 애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추궁과도 같은 말에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쟁이 격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를 부술듯이 규칙적으로 벽을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저는 동생과의 싸움도 잊은 채 2층으로 삐걱이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재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아이가 그 벽을 작은 주먹으로 미친 듯이 치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아이의 주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소리는 단호하고 절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한 처절한 절규이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잡자 그 아이는 처음으로 제게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저항했습니다. 고개를 격하게 흔들며 제 손을 뿌리치고 다시 벽을 가리키며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제발,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란 말이에요. 라는 듯 아이의 온몸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번뜩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던 한마디. 우리 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듣고 듣지 못하는 걸 보는 아이란다. 마음으로 말이지.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저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려니 하고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몸으로 절규하는 아이 앞에서 그 말은 신의 계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창고로 가서 낡은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속는 셈 치자. 미친 짓 같지만 딱 한 번만 저 아이의 세상을 믿어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늘 쓰다듬던 벽지의 한 귀퉁이를 칼로 조심스럽게 뜯어내는 순간 뒤따라 올라온 동생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팔 건물인데 벽을 왜 뜯어요? 집값 떨어지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눅눅한 풀냄새와 함께 살구색 벽지가 종이장처럼 힘없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회색 시멘트 벽이 아닌 어색하게 덧대어진 합판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못자국이 선명한 누가 봐도 인위적인 마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치와 정을 가져와 합판의 가장자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쩍 하는 파열음과 함께 합판이 부서져 나갔고 그 안에서 검고 차가운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한가운데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난 듯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자를 본 순간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언어가 세상에 닿았다는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철제 상자는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상자를 거실로 옮겼고 그 주변으로 저와 그 아이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동생 내외가 둘러앉았습니다. 녹슨 잠금 장치를 힘으로 열자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 묵은 시간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뭉치와 노란 고무줄로 묶인 수십 통의 편지 뭉치,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깔린 낡은 등기권리증까지. 그 아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단아한 미소를 띤 한 여인이 서점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그 아이와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풀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편지지 위에는 아버지의 유려한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품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 바로 사진 속의 여인이자 그 아이의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차마 붙이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간직해온 절절한 연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 아이를 거두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이의 부모,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숨겨온 여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 부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먼발치에서 몰래 후원해 온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또 다른 핏줄, 어머니도 모르게 외도로 낳은 딸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평생의 죄책감과 애정을 담아 아이의 그림자 후원자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는 어찌할까? 평생을 외롭게 한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 아이만큼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켜주고 싶구나.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서점과 작은 빌라 한 채뿐이니 부디 첫째, 견정이가 어진 마음으로 이 책방과 아이를 품어주길 바랄 뿐이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자 밑바닥에 있던 등기권리증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점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내보내고 당장 새를 놓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작은 빌라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소유주 칸에는 아버지의 이름 한상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빌라를 그 아이에게 남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동생은 이 모든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저를 속이고 그 아이를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동생의 생각을 읽고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상자를 누가 볼 수 없도록 저 깊은 곳에 숨겨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하며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깊은 서운함이 더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 조카의 그 아이를 생각하니 탐욕에 눈이 먼 동생의 말에 흔들렸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언어로 그 모든 진실의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부모 잃은 저 작은 아이에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이 서점 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 어디에도 안 보낸다. 여긴 아버지의 공간이고 이제 이 아이와 내 집이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라. 뭐라고요? 아버지가 외도로 낳은 저 아이도 못 자라 이제 여기서 둘이 아주 살겠다고요? 아버지 유언장이 무슨 효력이라도 있답니까? 당장 저 애 내쫓고 이 서점 우리가 반으로 나눠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간 저는 제사상 위에 홍옥을 들어 동생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과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그 과즙이 비명처럼 터져나갔습니다. 동생 부부의 얼굴에 번져가는 경악과 제 손에 남은 끈적한 감촉, 아버지의 제사상과 함께 추석 명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유언장? 효력? 내가 그게 할 소리야? 그래, 아버지의 말씀보다 넌 아버지 재산이 필요할 테니 그래, 당장 가서 내가 말한 그 효력을 증명해줄 서류와 변호사를 대동해와라. 지금 당장! 아버지의 유언장과 대적할 서류가 그 어디에도 없자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듯 서점을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낡은 서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따뜻한 진한 녹차 2잔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찻잔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줘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 그리고 이제부턴
내가 내 엄마란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이 몇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아이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큰 눈망울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말을 할 수 있었네. 들을 수도 있었고. 그 아이는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자 말을 비로소 내뱉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 내 이름이 뭐니? 근유예요. 하는유.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로 혼자가 되었던, 그래서 말을 잃었던 그 아이가 이제 말을 합니다. 먼지 쌓인 서점의 정적을 깨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아이의 입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책의 첫 문장보다도 깊고 아름다운 울림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줄 뿐이었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차례상 앞에서 저희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낡은 서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추석이 지나고 저는 서점을 정리하는 대신 그곳에 제 남은 생을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이 있던 자리에는 따뜻한 원목 테이블과 푹신한 소파를 놓았습니다. 저는 서점을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는 작은 사랑방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쉼터로 꾸몄습니다. 산책 서점은 이제 낡은 유물이 아닌 아날로그 감성과 사람의 온기가 공존하는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커피 향과 책 내음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읽고 쓰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먼저 떠난 남편과 처자식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시간을 보내던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공간은 제 삶에 멈춰버린 시계에 따뜻하고 예측 불가능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서점을 배회하지 않았습니다. 밝은 미소를 되찾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어엿한 아가씨가 된 그 아이는 이제 서점의 어엿한 주인이자 제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조곤조곤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거나 창가에 앉아 새로 들어온 책을 가장 먼저 읽는 아이의 모습은 서점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2층의 서재는 이제 아이 은유의 방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화분과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밀과 슬픔이 갇혀있던 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와 은유는 서점 간판 아래에서 오래전 아버지와 그의 첫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남긴 낡은 공간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은유가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와 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